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호선 소시사이버대학교 교수, 곽수종 경제학 박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갖고 먼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야의 정치적 전략과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개혁이 아니라 담합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쨌든 지금 저도 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론적인 의미에서 개혁이라면 공무원 연금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목표였죠. 네, 목표죠. 사실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김무성 대표 말처럼 합의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우리가 개혁의 목표치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걸 담합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 타협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는 정부가 당에게 시간의 가이드라인 외에는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5월 1일까지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5월 1일까지 통과된 압박이었는데 그것은 야당하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통과가 가능하죠? 네. 선진화법화에서. 네.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걸 양진영으로 본다면 한쪽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은 야당과의 타협 속에서 이걸 완성시킬 수밖에 없다면 애시당초 목표로 했던 국민연금 수준까지 가는 데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최선이고 당위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죠. 정치란 것은 결국은 주고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봐지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문제는 여야 합의문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는 합의가 한다 해서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높이면 현재 연금 납입액보다 2배를 더 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연말정산 때문에 그 난리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한 데서 국민들이 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건 전혀 별개의 주제다. 네. 전혀 별개의 주제로 또 다른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공무원 연금 개혁만 놓고 본다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에서 첫 번째 국민대답 기구란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데 좀 의미를 줘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 소장님께서는 일단 여야 합의한 게 중요하고 시한에 맞춰서 합의한 게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다른 조금 전에 저들 CG로 나갔는데요. 네. 30년 근무한 월 300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 네.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받는 공무원 연금 이번에 합의된 게 네.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똑같이 국민연금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급여를 갖다 300만 원 받는 월급 생활자가 회사원이 국민연금을 30년 가입을 했었다. 물론 이게 88년부터 네. 가입했느냐 99년부터 가입했느냐 틀리지만 매월 한 9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수준에다가 공무원연금을 어느 정도 맞춰 놓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네. 않느냐라는 이름을 둔다면 개혁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미봉책 비슷하게 카르텔 비슷하게 나간다 그러면 이게 개혁이 아니라 앞에 헤드라인에서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산으로 간지 바다로 간지 어디 가는 방향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CG에서 봤지만 합의안조차도 국민연금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민들도 국민들 정서적으로 과연 이게 개혁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제가 한 있을 것 말씀을 같아요. 드리면 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 거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위입니다. 네네. 근데 이 당위 문제는 역대 정권, 87년 이후에 YS 정권부터 어느 정권도 성취하지 못한 과제 아닙니까? 그만큼 지난한 과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쉬운 숙제가 애시당초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문제였고 지금 문재인 대표도 협상의 주체로 나왔지만 참여정부조차도 이 문제를 만들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 때, 유시민 장관 때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었죠.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이 다 실패한 문제를 현 청와대와 정부가
새누리당에게 5월 1일까지 통과시켜달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한 요구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쉬운 숙제를 주면서 빨리 안 했다고 질책을 할 수 있지만 역대 정권이 다 실패한 이 숙제를 가지고 5월 1일까지 마무리 주세요 하는 이 주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황우여 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 있습니다. 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밀어붙이고 싶더라도 밀어붙일 방법이 없는 게 현재 국회의 합의에 관한 그 현행법입니다. 네. 그렇다고 예. 본다면 어쨌든 아쉬움이 없는 전문가들은 없겠죠. 네. 청와대도 대단히 아쉬울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개혁의 핵심에 첫머리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두고 있지만 네. 그건 당의 문제라는 것이고, 또 역대 정권이 다 실패해왔다는 문제인 것이고,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를 통해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 정도로 진척했다는 것은 저는 한 단계 진전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우리가 네. 흔히 이제 그 체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명목이라는 이름을 지금 저희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실질이 아니고 명목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생각지 않은 우리가 퇴직금은 연금을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90만 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보통 한 2%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지급률 상승률이 한 1.9% 내지 1.7%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거죠.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은 갈수록 깎여 나가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뒤집어진다면,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300만 원 냈을 경우에 177만 원에서 153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소폭으로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그러면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걸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네. 놓고 보면 국민 감정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합의안을 제가 어제 좀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바로 이 지급률을 낮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0.2%포인트. 그걸 바로 2009년 연금 개혁에도 똑같은 비율로 낮췄어요. 근데 2009년에는 한꺼번에 낮췄고, 특이한 건 이번에는 0.2%포인트 똑같은 인하율을 20년에 걸쳐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뭐 미봉책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식이 나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20년에 걸쳐서 0.2%포인트를 낮춘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그 재정적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네. 거의 뭐 없다는 건 아닌데 낮아지는 거죠. 재정적 효과 네. 자체가. 그러니까 되면 20년 동안 이렇게 차츰 낮추게 되면, 그러나 산술적으로 지금 정년이 10년이나 20년 남은 공무원분들은 사실 별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 연금과 상호화박 구조로 해가지고 공무원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물론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렇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급률 자체가 낮춰주는 수준 자체를 굉장히 숫자 자체가 좀 낮고, 그다음에 효과 자체가 20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원안보다는 사실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글쎄, 저는 이게 정치권의 합의 과정까지가 우리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제 추정컨대 이 야당 쪽에 좀 책임이 좀 많지 않나. 이거 왜냐면 아까 박상원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애초에 원안했었던 구조개혁, 즉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 그게 애초에 원안 아니었습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나 야당이 그걸 죽자고 반대하면 방법이 없어요. 네네. 결국 뭐 숫자를 조정해가지고 타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 주장했다 1% 주장하면 중간에 뭐 1.5로 맞추는, 이 정도 안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야당에서 알파, 베타, 감마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공무원 노조 얘기 받아가지고 이거를 국민연금, 공적연금 강화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할 주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건 더 힘든 주제죠. 근데 공무원 노조가 그 얘기를 하고 야당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던지면 새누리당에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도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 강화하자는 얘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공무원 노조에서 그 얘기했고 야당에서 덜컥 들고 나서 던진 거죠. 근데 새누리당에서 받아버렸습니다. 그걸. 왜? 새누리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지금 성과는 내야 되고, 단순히 5월 1일이 아니라 6월 2일, 7월 1일 하더라도 성과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아마 야당도 새누리당에 받은 이거에 대해서 쟤네들이 왜 받았지라고 좀 당황할 것 같은데, 아마 새로운 논쟁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합의문에 보면 이 9월에 국민연금의 그 소득대출 50% 올리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네. 물론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증세라고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합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합의가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야당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더 큰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야당 당직자분들이 제가 하는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없지 않았나, 공무원 노조 눈치를 너무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죠. 자, 중남미 순방 이후에 건강 악화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안정을 취해왔던 박근혜 대통령,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합니다. 아, 자, 어떤 공식 업무에 이제 정식으로 네. 직접 복귀를 하는 건데. 여태 이제 그동안에 와병에서 일어나셔서 네. 그렇죠. 이제 공식 업무에 복귀하는데 예, 바로 과연 궁금한 건 예. 한마디가 가장 궁금하죠. 다음 주제가 이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 문제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아까 뭐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 게 170만 원 대 90만 원. 이 체감. 네. 이 체감 국민들은 불편한 진실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관존민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우대받고, 백성들은 뭐 맨날 뭐 뼈 빠지게 연금 내봐야 이게 뭐 연금인지 용돈인지 애매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반복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선진화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위와 현실의 갭이 사실은 170만 원과 90만 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고, 현실을 정확히 목도했을 때 향후 과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선진화법이란 옵션 하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뭐 청와대의 당위와 또 여의도에서 현실적으로 이걸 야당과 협의해야 될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현실의 어떤 간극이 170과 90의 간극이다. 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의료보험 개혁하는데도 지금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서 의료보험 개혁을 다시 돌려놓겠다,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재정,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지금 뭐 경기 부양하겠다고 돈 풀기에 나서가지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도 다 돈을 걷어들일 작정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연금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개혁을 해야지 우리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위성이 지금 하나의 국가 경제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놓고 여야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뭐 던지면 받고 뭐 이런 그런 얄팍한 수로 만약에 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서 정치 경제적인 효과를 노린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경제는 상당히 위험한 정치 경제죠. 그만큼 신중하고 깊이 있게 공무원 개혁 연금과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본질적으로 들어봐야 되고,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전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지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 저희는 국민이고 그 숫자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럼 지금 당정청만 얘기하고 있지 국민들한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들도 국민인데,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 국민 뭐 연금 얘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노후 부장이 되고 있는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봐야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그 50%를 올리면 그 국민들이 너무 땡큐죠.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실제 우리 알고 있는 뭐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서 내가 현재 1년 버는 거 평균 봤을 때 그 절반 정도는 그래도 받게 해주겠다. 그럼 너무 고맙지만 실제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올리든지, 우리 아까 증세란 말씀하셨는데 세금 올리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을 빨리 땡겨가지고 고갈 뭐 시점을 좀 땡겨지든지 네.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돈은 더 내야 되는 건데 돈 내야 되는 사람한테는 누구도 물어보질 않고 있거든요. 한 번쯤은 국민들한테 이게 어떤 그 입장인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우리 왜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들을 묻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오전 10시 수석 비서관 내일 제 예상으로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수계획이 어떻고, 뭐 누구 안 유시민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 뭐 이게 단순히 뭐 여기서 우리 네 사람이 앉아서 칼로 무자르듯이 뚝딱 이게 정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개혁했는데 공무원은 170 받고 국민은 90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은 아까 반복된 얘기로 정말 공자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그것이 아까 뭐 우리 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더 깊게 끌고 가면 한국 정치 구조를 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토론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예. 없다.
뭐 이런 네. 겁니다. 청와대는 일단 월권적 요소가 있다라고 입장을 그렇죠. 밝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오늘 대수비에서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한다면 앞으로의 당청 관계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 좀 아니 근데 무조건 청와대나 있다니까요? 정부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장관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애시당초 이 문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 정부가 국민을 굉장히 설득하는 어떤 노력들도 선행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다가 5월 2일 이전에 시간적 가이드라인만 주고 떠넘긴 결과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정부의 어느 주무장관이 이 문제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아까 이호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야당이 계속 비판했던 게, 정부는 군사작전하듯이 시간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무조건 통과시키세요, 이 한대로 가세요 하는데, 그것은 정치란 영역을, 정치가 물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고 한국 정치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많은 정치 구조가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결국 이 정치 구조를 압박하려면 여론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식원 복귀하면 또 다른 또 큰 이슈가 차기 총리일 텐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총리 뭐 방향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이병기 실장이 운영위원회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지금 통과할 수 있는 분으로 고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게 현실인 거죠. 아마 네. 제1 조건도 청문회 통과, 제2, 제3, 제4 조건 다 청문회 통과입니다. 아마 뭐 컨셉을 그런 거 어떻게 잡으실 거냐, 청문회 통과는 당연한 거로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돌파형, 정무형 뭐 이런 형들이 있는데, 글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원하시는 건 돌파형이나 뭐 책임 총리 이런 건 이미 속된 말로 이완구 총리가 낙마해서 물 건너간 것이고요. 그냥 저는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선비형 총리, 화합형, 도덕형, 그냥 성인 군자 같은 분, 이분이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어쩔 때끔 지금 뭐 당정청에서 뭐 사실은 국정 운영을 중심으로 당으로 넘어간 게 현실인 거고, 당과 청, 이병기 실장을 중심으로 소통의 창구로 해서 당청의 정책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정책 협의된 정책은 이제 정은 집행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실세형 총리보다는 그냥 화합형 총리, 도덕 성인 군자 같은 총리가 맞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부연하면, 청와대가 뭐 이번 보궐선거 이겨서 한숨을 돌렸는데, 또 만약에 후임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를 하면 네. 그 귀결은 레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무형 뭐 다 떠나서 일단 청문 통과가 알파요 오메가다. 어제 더 이상- 누군가가 통과형 총리를 하고 있는데 통과형 그 말이 총리. 농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예, 내목 돌려달라. 살림살이가 팍팍해져서일까요? 부모 재산에 대해 내 몫을 주장하며 형제 자매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좀 어려운 용어이긴 예. 한데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죠. 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속법 보면은 자식들끼리는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맞거든요. 장남이건 뭐 막내딸이건 자식 10명 있어도 큰아들과 막내딸 다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그런 관습이 있으셔서 그래도 내 집 한 채 있는 거 우리 장남 줘야 되지 않나, 내 재산 혹시 아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딸들이나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이 집을 형한테만 주지, 왜 오빠한테만 주지,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 많은데,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일식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법적 상속분입니다. 그런데 한 자식에게 몰아줬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못 받은 자식이 본인의 상속분의 반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소득대체 반까지? 딱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 상속분의 반까지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10억 중에 오빠 형 5억, 나 5억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형한테 10억 다 줬다. 그럼 제 상속분은 원래 5억이잖아요. 네. 거기 반인 2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가지고 이런 싸움을 하면은 아 재산이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달랑 집 한 채인데 그나마도 대출이 끼어 있는 집을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 상담 현장에 와가지고 이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놀랍게 그 이야기의 시점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아주 어린 시점부터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송이라고 하지만 돈 소송도 있지만 정서 소송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그 소송 접수건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일단 이런 소송이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많고 네. 최근에 이제 이 여러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라도 좀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풀칠이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 거기다 이제 형제들 간에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용서되었던 가족관계에서의 정서 부분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거나 용서하기 싫은 이런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재산이 그렇게 특정인에게 몰아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로부터 1년 안에만 그렇죠.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표현이셨어요. 정소소송이라고 하죠. 예. 이게 해결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그 20년, 30년 동안 얽혀진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감정 때문에 그 법정에서 뭐 변호사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이나 뭐 법정에서 판사 앞에 하는 얘기들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의 핵심 쟁점보다는 그동안에 뭐 형제자매끼리 얼마나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감정 한풀이 같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실은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꼭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아이고 좀 왜 그러나 좋게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지라는 어떤 심정들이 있는데, 뭐 판사님들 얘기 들으면 이건 조정도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감정은 너무 앞섰기 때문이죠. 형제 간의 의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방금 유류분 소송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또 연금하고도 다 연결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놓고 네. 보면. 왜냐하면 인구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영업이라도 좀 운영을 해서 먹고 살 길을 해결할까라는 이 질문을 지금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2세대들, 1세대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2세대 이후 세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같은 경우에 5년을 넘기는 사람들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에 30%.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부모님에게 남아있는 짜투리 재산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연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감 속에서 이 정석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 재산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법정에 세우기도 네. 하고 네. 같이 살고 있는 집이 공동소유일 경우는 부모들이 또 나가서 예. 소송 중에 나가서 있기도 하고 참 보기 안 좋은 광경이 많이 연출되는 그런 상속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일하는 서민에게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1인당 최고 210만 원, 늦으면 손해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지원 금액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 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고 210만 원까지 지급되고요. 올해부터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각 장려금 자격조회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 1544-9944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연예인 협찬품 싸게 드려요. 네, 연예인 협찬 제품을 싼 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여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연예인 협찬 상품이란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패션 업체들이 유명 연예인에게 본인들의 옷을 입히고 그거 굉장히 싼 값에 주는 그런 것은 뭐 연예인 협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이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6살 이모 씨가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유명 아이돌, 즉 뭐 소녀시대나 싸이, 시스타 이런 사람들 스타일리스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SNS에 유명 스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려놨었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야,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하는데 만약에 연예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원래 가격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가격만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 협찬 회사를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예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 연예인 협찬 상품들을 잃어버렸다고 하게 되고 너희들한테 싸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 같은 경우에 1억짜리 차를 2천만 원에 3억짜리 차로 5천만 원에 3억짜리 집을 5천만 원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이모 씨를 통하게 되면 연예인 협찬 상품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물건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피해액이 자그마치 27억입니다. 물론 이모 씨는 피해액은 27억이 아니고 4억이다. 그리고 나도 그 4억을 전부 다 변제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피해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피해액은 한 27억이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피해자들이 처음에 수사기관에 이거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신고를 못했을까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내가 싼 값에 샀다. 이게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했는데 피해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6살의 이모 씨는 나도 피해자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SNS에다가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유명 연예 기획사의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예인 협찬이라는 물품들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심리가 있으니까 가능한 사기였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무엇을 입었는가, 또 무엇을 착용했는가, 또 머리는 어디서 하는가, 이게 사실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했는가, 어떤 협찬을 받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상품의 매출도 그만큼 등락을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되는데, 일단 그 상품이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판로는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상품은 괜찮은 상품, 좋은 상품, 그리고 의미 있는 상품, 잘 팔리는 상품, 유행인 상품. 그래서 나도 그걸 사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협찬 상품들이 대부분 보면 그 협찬이라는 게 그냥 공짜로 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옷을 뭐 입었다 그러면 사진 찍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 뭐 브로치를 했다, 뭐 귀걸이를 했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품들의 경우에 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 기업 쪽에서 그냥 착용하십시오라고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이거를 무료로 얻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가운의 중간층이 이제 스타일리스트거든요. 네네. 근데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어느 곳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협찬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업체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유명인이다. 네. 그런데 막상 그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걸 해주면 협찬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다. 네.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거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의 경우는 그걸 악용을 해서 심지어 뭐 1억짜리 차를 2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는 사실은 뭐 고철값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합리한 방식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스타일리스트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불법적인 항목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네, 저기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자막 좀 보시면은,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모 씨가 분실할 경우에 실제 가격보다 조금만 배상하면 된다. 즉 1억짜리 차라 그러면 협찬해준 회사는 이 차 잊어버렸는데요. 그리고 2천만 원만 배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물건 빼서 너한테 2천 주고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모 씨 얘기는 촉진 말로 하면 그 차업체에다가 사기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럼 피해자들도 그래?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2천만 원이면 내가 1억짜리 차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거에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피해자들 마음속에는 이게 이모 씨라는 사람이 그 연예인 협찬에서 사기친다는 거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게 돼요. 뒤돌아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한 거거든요. 이거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지금 수사 초기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피해자들도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묻는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솔깃한 유혹인데 네. 서로 약간의 좀 서로 뭐 이해관계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반기문의 민감한 방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주말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앞서 성완종 비망록, 그러니까 성완종 다이어리에 반 총장의 이름이 3차례 등장해 주목이 된 바 있는데요. 예. 이같이 민감한 상황에서의 방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냥 이제 조용히 다녀가실 것 같습니까? 성완종 뭐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제 성완종 회장이 반기문 총장을 차기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열망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기문 총장의 차도등 이번 사안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성완종이라는 사람은 충청 포럼 등 공식상에서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여기 방침이 찍히는데 이 부분이 반 총장이 차기를 나오든 안 나오든 굉장히 실수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 네, 바로 실수다. 저거죠. 예, 네. 굉장히 예. 굉장한 실수죠. 특별한 왜냐하면 관계는 아니다. 만약에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면 네. 네. 국민들이 특별한 관계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네, 특별한 관계로 당연히 보는 것이죠. 자, 친한 관계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어떤 반기문 총장처럼 이미지 좋은 사람들은 스크래치 하나도 나지 않겠다는 본능적인 자기 보호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일단 물리치는 것이죠. 물리치는데 충청도민들이나 이분의 관계를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물론 인간의 관계가 한 사람은 되게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별로 그냥 대면대면하다 볼 수 있지만 이 지점에서 반기문 총장이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마이너스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 게 아닌가 저 개인적 생각은 오히려 좀 담담하게 고인을 애도하고 굉장히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정도 해도 되는데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딱 발을 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 보인다고 그러나 뭐 이런 네. 느낌을 분명히 줬다 이런 반 총장은 일단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고 이번 18일부터 22일까지의 방한에도 아마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은 만나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네. 측근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회장, 반 총장과 생전에 부담 없는 사이라고 직접 밝힌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이 반기문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었죠. 그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네. 왜 성형은 자꾸 반기문을 미느냐.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는데 성형이 반기문을 밀지 말고 나를 밀어달라 이러더라는 거라. 성완종 말에 의하면은 반기문을 사무총장 만든 게 결정적으로 자기가 했다는 거야. 뭐 누구를 사퇴시켰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인도 대통령을 찾아간 거야.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퇴시켰어. 아니요, 압력이 아니라 이거 갖다 그 대통령한테 갖다 줘서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서 거기 인도 대사를 못 나오게. 못 나게. 그 강력 후보 있죠. 그런 거를 반기문이 위한 것처럼 똑같은 놈이다. 반기문이가 먼저 알아. 그런데 그 놈이 말을 그 나쁜 놈이다. 그 대통령 해서는 안 될 놈이다. 그 신의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네, 좀 뭐 격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반 총장 방한 때마다 이제 충청 포럼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충청 지역 관련 인사 접촉이 있을지 좀 관건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뭐 반기문 총장의 방한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단 충청 포럼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건 좀 제동에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해 사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본인이 이제 진짜 정치를 하실 건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고 계시겠죠. 뭐 겉으로는 지금 안 하신다고 하지만 뭐 정치는 생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건 그렇지만 이번 성완종 사태로 반기문 총장의 차기 어떤 맞아 정치 하신다고 하면 레이스에 조금 제동에 걸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충청 포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이 왠지 본인 스타일상 가까이는 못할 겁니다. 만약에 또 가게 되면 야 역시 또 성완종 회장은 없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이거 세간의 오해들을 줄 수 있으니까 반기문 총장 스스로도 조금 거리를 둘 것 같고 아까 박성훈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그 특별한 관계라는 그런 부분 글쎄 저는 근데 반기문 총장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반기문 총장이 외교관 아닙니까? 네. 외교관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그 수사들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한테는 아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외교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성완종 총장은 정말 본인이 싫어하더라도 아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줄 법도 한데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아마 저 불똥이 본인한테 뛰는 걸 좀 막고 싶었을 텐데 글쎄 반기문 총장이 진짜 정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약간 정부 감각에서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저거를 야 나 정말 저 사람은 친한데 그리고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나는 돈은 받지 않았다. 이게 맞지 않았을까요? 2015년 세계 교육 포럼 아마 축사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기자분들이 가서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뭐 성완종 사건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 좋지만 물어보겠죠. 물어보시겠죠.
공무원연금 계획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아마 이 세계판이 변하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세계판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치에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정부적 감각이나 이런 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사태에 자기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또 거기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방금 우리 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연금 계획이나 공무원연금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고 정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반기문 총장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지금 미일 간의 정상회담 관계에서도 나왔고 더 중요한 문제가 한국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기문 총장께서 보시기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도,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도 좀 더 그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자기를 선전하고 예. 좀 더 드러내는데도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무신분립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분의 커리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어떤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겠다 했을 때, 이거 신뢰도라는 것은 쌓아가기는 힘들지만 작은 데서 흠집이 가면 신뢰도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반 총장님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시겠다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뭐 신뢰가 가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한다는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는 김태현 변호사 뭐 얘기처럼 굉장히 큰 실수를 사실은 한 것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쪽은 성완종 회장은 반기문 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어진 1등 공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대면대면한 사이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총장은 상당히 외교적인 리토릭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외교적인 리토릭을 쓰신 것 같아요. 일단 네. 공개된 일정은 정의와 국회의장과 회동이 있다고 하고요. 네. 이제 외교부 윤병수 관료들과 장관. 예, 좀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을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뭐 그렇게 보이지만 일단은 기자들이,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올 발언이 어떤 발언이 그러니까 나올지 앵커께서 굉장히 주목되죠.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반총에 오시면 아마 정치적 행보는 일체를 안 하실 겁니다. 네. 일체 안 하시는데 기자들은 일체 하는 정의화 의장을 만나든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성완종 회장하고 어떤 사이인지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관심이 있다는 건 국민들은 사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할 논리를 안 갖고 오신다면 정치적으로는 마이너스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방한하신 거 보면 또 떳떳하시니까 방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감한 시기. 그러니까 내 말은 뭐 시기인데도. 성완종에서 네. 자금 이런 차원이 네, 아니고 제 얘기는 뭔가 한 사람의 인간적 도량을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모래시계 스타일. 송환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그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의 메모가 나왔을 때부터 가장 최근까지 홍 지사의 출근길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실에 직접 쇼핑백까지 전달했다, 이렇게 그 팩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시는 참 그 이야기하는 게 불쾌합니다. 어느 언론사죠? 그거는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유운운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합니다. 이제는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는 수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홍 지사의 출근길 발언들 저희가 정리를 네. 해봤는데요. 이제까지 성완종 회장의 파문이 일어난 직후 홍 지사만큼 많은 발언을 쏟아낸 당사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발언들은 어떻게 좀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초기에는 내 이름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악이나 허위는 아닐 것이다. 무슨 얘기를 내본들 국민들이 믿겠나 이러면서 약간 여론의 동향을 조금 보는 그러면서 배달 사고의 가능성도 얘기했고요. 하지만 잘 보시면 다음 장에 이제 4월 29일 정도부터는 대응 방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즉 네. 일방적 메모,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말. 5월 1일 보시면 메모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홍준표 지사가 정말 유명한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증거력이 없다는 쪽으로 많이 좀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나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려워서 제가 원래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데 자꾸 저 얘기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죽은 사람이 쓴 메모거든요. 이게 증거를 쓸 수 있냐 없냐는 그거를 그 죽어가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상태, 우리 뭐 전문용어로 특신 상태라고 해요.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 여기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홍준표 지사 얘기는 야 이거 그 사람이 이게 나중에 죽기 전에 이거 자기들한테 앙심 리스트라는 얘기도 예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어떤 도와주지 않은 사람한테 앙심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라는 얘기고 언론에서 보는 거는 야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굳이 거짓말 쓰겠냐 이거거든요. 결국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건데 문제는요. 이게 메모가 증거 능력이 있고 없고는 홍 지사 사건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억이 어쨌든 윤 부사장한테까지 갔다는 건 나와 있는 사실이죠. 계좌 흐름 다 인정하고 윤 부사장 인정했죠. 결국은 윤 부사장이 홍 지사한테 전달했냐 안 했냐 이 윤 부사장의 진술이 믿을만 하냐 아냐에 따라서 홍 지사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거지. 저 메모의 증거 영역과 홍 지사의 이제 그 유무죄는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됐기 때문에 홍 지사께서는 그거는 조금 뭐랄까 그런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언론에 대한 논점 흐리기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뭐 김재민 변호사님 말씀 법리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소환을 하겠죠.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가 정치인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직 지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구속 영장이 떨어지는 순간 정치 생명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지리한 법리 논쟁을 통해서 네.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속되면 되는 장면 하나로 네.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꼴인 되느냐 꼴인 되지 않느냐 이 문제.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점이 1차 승부처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법리 공방이야 우리가 한명숙 의원의 경우를 보면 이게 정치자금법이고 선거사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성패는 구속 여부에 있다 저는 이래 보는 것이고 홍준표 지사의 레토릭을 저도 요즘 이제 매일 페이스북에 들어가 봅니다. 페이스북 들어가면 주옥 같은 얘기가 많은데 올무 얘기도 나오는데 꽃놀이패. 네. 이 꽃놀이패 그러니까 패로 동원되지는 않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팩감으로 동원되지 않겠다는 것은 네. 바둑에서 팩감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적어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선을 굉장히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성완종 게이트에서 나 하나를 그냥 구속시킨 상태에서 덮으려고 한다. 나는 소모품이다. 뭐 이런 느낌 정치적으로 좀 이 을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좀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자꾸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리한 증거들이. 그런데 전달된 이게 윤 전 부사장이 직접 전달했다는 네. 얘기도 네. 저희가 뭐 예전부터 단독으로 나왔었죠. 보도했고요. 네. 근데 이게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데 정치 못지않게 생물이가 특수수사입니다. 이거 얼루 툴지 아무도 몰라요. 당장 네. 내일 어떻게 바뀔지. 네. 왜냐면 이게 돈 같은 걸 계좌를 안 주고 사람이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입인데 여기 키는 윤 전 부사장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부사장이 일관되게 나 707호 가서 줬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왔고 날짜도 거의 특정돼 갔거든요. 왜냐면 그 에모텔에서 만날 날짜랑 다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니까. 근데 윤 부사장 어제 검찰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인 것 같은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뭐 날짜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거 707호가 아니라 국회 내 다른 곳에서 줬다 이랬거든요. 예. 제3의 장소 그렇죠. 차 안에서 줬다. 예. 네. 장소가 틀립니다. 장소가 틀리게 되면 이게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홍 지사 측은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홍 지사는요 잘 아시겠지만 5선의 국회의원의 당대표의 도지사인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 이전에 유명한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모든 정치인들, 우리 300명 정치인들 중에서 검찰 수사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홍 네. 지사예요. 이 부분 그냥 둘 거예요, 홍 지사가. 아마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에서 굉장히 파고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예상치도 못한 암초에 부딪혀 꼬일 가능성도 있고 홍 지사가 승리로 끝날 가능성도 지금은 있어요. 왜? 윤 전 부장 진술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래시계 검사랑 지금 특수부 검찰이랑 한번 진검승부가 벌어지겠네요, 정말로. 그렇죠. 벌어지고 바로 그 증거는 가장 윤 중요한 전 부사장의 입이죠. 윤 전 부사장의 입이다. 예. 홍 지사는 하지만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그렇죠. 것이다. 이게 준 사람의 진술이 아주 일관되게 디테일한 거 좀 틀릴 수 있어도 큰 줄기가 일관되게 나와도 이 뇌물 사건은 유죄받기 쉽지 않은데 정말 큰 줄기 어디서 줬다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서 진술이 틀려버린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이 되게 곤혹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영장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이번에 기소하더라도 구속영장 안 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홍 지사가 지금 도지사거든요. 예. 도지사를 구속시키는 게 맞냐? 왜냐하면 그 도지사를 우대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럼 도정의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죠. 이건 아마 구속영장 굉장히 부담될 거고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기소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은 김해행, 문은 광주행. 재보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김무성 문재인 대표. 현재 행보도 달리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김해를 다녀왔고 네. 바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광주를 갑니다. 뭐 어떤 행보가 아니요, 예정될지. 김해행은 뭐 김호승 대표 요즘 뭐 아주 좋으니까 뭐 문중 행사가 하는 거야 정치적 의미를 뭐 부여할 바로 김해에서 열린 김해 김씨 김해- 종친 행사에 정치인 참석한 행사입니다.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야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성남 민심 저도 너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는 것은 절박하면서 가겠지만 지금 가서 광주 민심이 돌아온다라고 보는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 없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뭐 1차적으로 민심을 좀 따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가는 걸 최고위원도 미리 상의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표가 뭘 지금 야당에서 흘러나오는 언론들을 보면 그게 뭐 상의 뭐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상의하고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측근들이랑 의논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면에 대한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측근들이랑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그 문재인 대표 오늘 가서 무슨 말 할지가 너무 궁금한 게 이제까지 어떤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표가 하는 워딩들이 다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들 하지? 라고 하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결과보다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많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가서 이제 호남 민심을 달랜다는 취지 아래 예를 들어서 뭐 호남 배려하겠다. 앞으로 당직 인성에서 사무총장 자리에 호남 주고 공직도 호남 배려하겠다. 뭐 호남 뭐 지분 좀 챙겨주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요. 호남 민심에 더 기름을 부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호남이 원하는 게 뭔가 단순히 친노의 호남 홀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토요일날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잖아요. 100명 심층 면접해서 왜 광주서울에서 전략을 했더니 호남 홀대보다 더 큰 게 과반수가 거의 뭘 했냐면 전략과 정책 부재였거든요. 결국은 그 문재인 대표 가서 하셔야 될 건 내가 앞으로 당을 이렇게 끌고 나가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당신들한테 정권을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내가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 이기겠다. 이런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지 단순히 가서 사무총장도 호남 주고요. 조직 사무부총도 호남 주고요. 다음 총선 때 호남 배려하겠습니다. 이거 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성남 민심에다가 기름만 붓고 올 거예요. 네. 지금 관심은 이제 공식 일정에는 바로 천정배 무소속 의원 만나는 일정이 없는데 관심은 과연 만날까? 만나든지 최소한 전화 통화나 할까? 이게 이제 활이 시위를 떠난 상태입니다. 네네. 문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호남에서의 경쟁 구도의 회복을 천정배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만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이 파고 들어가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호남의 표를 주머니에 있는 내 그냥 뭐 달라면 주는 걸로 그동안 생각해왔던 네네. 그에 대한 호남 정서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경쟁으로 가자는 어떤 천정배 의원의 얘기는 아마 호남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얘기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큰 흐름이 바뀐 상태에서 오늘 내려가서 그 흐름을 바꿔내기는 역부족이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민심을 달래러 가신다 그러는데 민심을 아셨으면은 선거에 지지도 안 했을 건데 민심을 뭘 가지고 달랜다라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야당의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방금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정책과 전략의 부재라는 게 상당히 이 결정적인 아마 본질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하는 것이 낫지 지금 선거가 이렇게 된 마당에 또 하나의 쇼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